우리나라는 밥, 빵, 면, 떡,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필요 이상으로 섭취했을 때는 당뇨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제가 많이 만난 분들은 당뇨 환자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제 50대 이후, 50대, 60대, 또 70대 정도의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우리는 삼시세끼 쌀밥이 가장 좋은 식사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50대, 60대 이후에는요, 일단은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소화효소의 분비도 줄어들고 성장 호르몬도 젊을 때보다 2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신진대사 자체가 20, 30대와 달라졌기 때문에 소화효소를 만드는 힘도 몸 전체 혈액순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은 그 기능이 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삼시세끼 쌀밥을 먹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쌀이라는 것은 분해가 되면 100% 포도당이 됩니다. 자, 이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췌장이라는 장기에 인슐린이 있어야만 세포 속으로, 몸 속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삼시세끼 늘 쌀밥을 먹는다면, 그것도 한 공기씩 많이 드신다면 췌장이 평생 이 포도당을 운반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늘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고기도 잘 드시고 또 지방이 많은 음식도 많이 드셨다면 췌장이라는 장기가 과부하가 일어납니다. 췌장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하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를 만드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삼시세끼 쌀밥, 또 중간에 간식, 저녁에는 회식으로 또 고기 드셨다. 그러면 췌장이라는 장기는 굉장히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몸과 췌장의 비율을 보면 동물에 비해서 훨씬 더 비대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라면 좀 50대가 넘어서면 좀 췌장을 좀 쉬게 해줄 수 있는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0대 이후에 당뇨를 많이 경험을 하시는 이유는 삼시세끼 쌀밥도 드시면서 또 간식으로 빵이나 과자나 디저트, 떡이나 이런 것들, 또 자주 또 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인슐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 오시는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었고 쌀밥이 당연히 건강식으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당분을 이용하는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것은 맞는데요. 쌀밥만 당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 탄수화물의 다양한 형태라면 꼭 한 번씩은 바꾸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봅니다. 복합 탄수화물이라면 현미, 잡곡뿐만이 아니고 통곡식뿐만이 아니고 과일류, 채소류, 버섯류, 구황작물이라고 하고 있는 고구마나 감자 이런 음식도 다 복합 탄수화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류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보다 과당이나 자당이 바로 인슐린의 기능 없이도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하루 한 끼 정도는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는 저당도 과일 식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국형 당뇨와 이제 서구 약간 육류 섭취 중심의 미국형 당뇨가 조금 다르다고 보긴 합니다. 제가 한국인이고 또 우리나라 분들이 제 책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이제 당뇨 인구들이 좀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주로 한국형 당뇨를 저는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나라는 밥, 빵, 면, 떡,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필요 이상으로 섭취했을 때 오는 당뇨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나친 육류 섭취와 또 고기에 있는 포화지방 때문에도 인슐린 저항성은 올 수 있다는 의견들도 이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는 경험해 본 바인데요. 정말 일주일 동안 맛있는 쌀밥을 한 공기 먹고 또 더 먹고 싶어서 한 공기 반, 두 공기 이렇게 조금만 과식을 해도 금세 뱃살이 찌고 한 달간 조금만 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도 몸이 바뀌고 저혈당도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저도 쉽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복합 탄수화물을 잘 먹어서 췌장을 튼튼하게 하고 췌장이 튼튼하면 인슐린 저항성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췌장 건강관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꼭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혈당만 관리해서 된다라면 혈당 강화제, 많은 당뇨 약들을 먹으면
당뇨가 완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혈당 강화제를 먹었다고 해서 완치가 되고 다음날은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이제 치료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뇨인 분들에게 가장 이제 신경 쓰이는 것이 혈당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이나 또 정제된 그런 당분들을 먹는 것은 순간적인 고혈당 또 순간적인 인슐린의 분비와 또 저혈당, 이 고혈당과 저혈당을 반복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문제가 돼서 결과적으로 췌장 건강은 더 상실하게 되고 또 인슐린의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인슐린조차 나오지 않는 몸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단순히 혈당만 관리하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혈당 대사에 관련되어 있는 췌장의 건강, 또 췌장을 튼튼하게 해서 인슐린이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는 인슐린의 민감도를 살려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혈당만 보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그 성분 자체가 당만 들어있어도 아주 막 불안해하시고 벌벌벌 떨고 뭐 과일에 당 엄청 무서워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많은 연구를 통해서 혈당은 낮은 음식 중에 단백질 음식이 있습니다. 계란, 생선, 고기 이런 것들은 뭐 당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혈당이 낮잖아요. 혈당 낮은 혈당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안전하다라고 하나의 관점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절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기를 많이 먹고 있는 서구인들의 경우에도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가 같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혈당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췌장의 건강이 더 중요한 결과로 보게 되는 거죠. 일단 췌장이 튼튼하면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나 혈당을 또 낮추는 글루카곤 이런 호르몬들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잘 나오기도 하고 여러 이제 소화 효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소화 효소를 만드는 것이 또 췌장인데 이 소화도 잘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밥빵, 면떡 사실 밥도 먹고 식후에 또 간식도 탄수화물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주자주 이제 인슐린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 되고 이러면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췌장에 과부하게 걸려서 뭐 췌장염, 심해지면 췌장암, 췌장 질환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혈당만 보면 안 되고 그거는 뭐 약 먹으면 치료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약을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췌장의 건강을 강화시키는 것, 우리가 심폐 기능을 강화시키려고 막 달리기 하듯이 췌장의 건강을 강화시켜서 인슐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당뇨의 건강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당뇨가 빠르게 오는 원인이 되는 음식으로는 요거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흰쌀밥, 그리고 흰 밀가루로 만든 칼국수나 국수, 그리고 흰 밀가루로 만든 역시 빵입니다. 저도 빵을 정말 하루에 2-3개 먹었을 때 너무 빠르게 뱃살이 찌는 것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또 쌀밥도 마찬가지예요. 막 윤기가 잘잘잘 흐르는 그 햇쌀밥 있잖아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밥을 조금만 뭐 1공기 반, 2공기 과식해도 그 일주일만 해도 빠르게 뱃살이 찌고 몸이 바뀌는 걸 느낍니다. 근데 이걸 일주일을 했기에 망정이지 이 습관을 제가 1달, 2달, 3달 계속 한다라면 저혈당이 오고 또 인슐린 스파이크로 인해서 이제 인슐린의 문제가 올 수가 있을 겁니다. 너무 맛있게 보이는 흰쌀밥이라 할지라도 좀 조심해서 채소랑 잘 섞어 드시거나 콩이랑 좀 잘 섞어 드시고 또 식후에 그 당기는 빵이나 뭐 과자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최대한 다른 건강에 좋은 자연식 간식으로 뭐 저의 경우에는 과일을 더 먼저 먹거나 견과류를 먹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100% 클린하게 완전 무결한 100% 자연식만 하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때로는 뭐 친구들 만나면 디저트로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카페에서는 케이크 있잖아요. 뭐 또 빵, 뭐 쿠키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먹기는 먹습니다만 혈당 상승을 빠르게 일으키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먹는 거예요. 물론 빠르게 막 맛있게 먹고 싶을 수 있으나 그래도 먹는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안 먹고 참고 아예 뭐 멀리 보고 사는 것보다. 그래서 먹을 때 커피와 함께 만약에 먹는다면 케이크와 커피를 아주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습니다. 그러면 진짜 제가 이제 친한 지인과
먹을 때 식사를 굉장히 천천히 하는 지인이 있는데 1시간 동안 케이크를 커피와 함께 아주 느리게 먹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크게 더 살이 찌거나 뭐 혈당이 바뀌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먹고 싶을 경우에는 아주 천천히 먹는 방법, 그리고 흰쌀밥이나 뭐 밀가루 만든 국수나 칼국수 드실 때는 반드시 좀 채소를 좀 같이 많이 곁들이고 뭐 두부나 단백질, 콩류를 좀 같이 곁들여서 혈당을 좀 떨어뜨리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정한 한국인의 하루 1일 권장 탄수화물은 130g입니다. 이 130g은 쌀밥 100g 안에 33g의 포도당이 들어있거든요. 밥을 좀 지나치게 많이 먹고 또 정제 탄수화물 형태로 너무나 많이 먹을 경우에는 빠르게 혈당 상승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좋아하는 흰 쌀밥, 라면, 국수, 우동, 빵, 정제된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또 흰쌀로 만든 떡까지 포함해서 정제 탄수화물로 만든 밥, 빵, 면, 떡을 너무나 자주 주식으로 먹을 때, 또 후식, 간식까지 먹을 때 당뇨가 빠르게 오게 됩니다. 이거를 조금만 바꾸어도, 복합 탄수화물로만 바꾸어도 혈당 스파이크가 빠르게 상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로 우리가 먹는 정제 탄수화물을 좀 바꿔주고, 간식이 너무 땡긴다 이럴 때 대부분 당기는 간식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과자 많이 먹게 되고 또 빵을 많이 먹게 되는데, 좀 그럴 때 그 간식을 다른 간식으로 교체해 주는 것을 좀 권합니다. 단 게 당길 때 먼저 그냥 좀 과일을 드시고, 좀 고소한 게 당긴다 할 때는 견과류만 드셔도 우리가 식사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당분의 양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당분뿐만 아니고 문제는 정제된 형태가 인슐린 저항성을 빠르게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밥을 먹을 때도 흰 쌀밥을 먹어야 된다 이럴 때는 먼저 좀 채소 반찬이나 뭐 두부나 뭐 단백질 종류를 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좀 밥을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방법, 이런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집에서 밥을 한다라면 콩도 좀 많이 넣고, 또 혈당 상승이 빠르게 되지 않은 이제 통곡식의 형태로 뭐 현미나 뭐 통보리나 뭐 귀리, 또 여러 뭐 카무트나 이런 조, 이런 다양한 잡곡들을 또 섞어 드시면 그렇게 빠르게 혈당 상승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가 혈당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형 당뇨의 경우에는 정제 탄수화물, 밥, 빵, 면, 떡, 추가적으로 먹는 과자, 빵, 케이크, 이런 종류가 당뇨를 빠르게 일으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뇨약 중에 지금 가장 많이, 초기 당뇨, 그리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인데요. 당뇨약의 기전은 여러 기전들이 있긴 합니다만, 쉽게 접근하는 이 약을 설명을 드리면, 혈액 속에 당 수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에서 이 당분의 합성을 막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당이 바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간에서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 당분을 또 계속 우리 몸에 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간에서 이 당의 합성을 메트포르민이 막아버리니까 필요한 순간에 당이 만들어지지 않고 1차적으로는 혈당이 올라가지 않게 되는 거죠. 당을 만들어내지 않으니까. 그런데 단순히 혈당의 그 수치만을 조절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서 필요할 때 당분이 만들어져야 또 에너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또 영양소가 전달이 되는데, 당의 합성들을 간에서 막아버려서 당분이 전달이 되지 않고, 또 어떨 때는 저혈당의 증세를 또 겪기도 하는 그런 부작용들도 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약은 당의 합성을 막는 기전,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메트포르민은 간에서 이 당의 합성을 막기도 하지만 장에서 당분이 합성되는 것을 막기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필요할 때는 혈당을 내려주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우리 몸에서도 당분을 필요로 할 때는 간에서 이 당분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당을 더 필요로 하는 몸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또 다른 이제 당뇨약의 기전으로는 DPP-4 억제제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 약물의 경우에는 인슐린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세포를 자극해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또 반대로 인슐린과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게 글루카곤인데, 이 글루카곤을 또 분비하지 않도록 막아서 결과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네, 설폰 요소제라는 이제 당뇨약의 또 하나의 기전이 있는데요. 이 약물의 경우에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의 베타 세포를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약물의 기전의 경우에는 칼륨의 농도를 높여서 세포 내 탈분국을 일으켜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기전들은 인체의 어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들을 계속 차단하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혈당을 떨어뜨리고 인슐린의 분비를 자극하고 일시적으로는 혈당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세포와 그리고 여러 효소 시스템, 신진대사들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약을 오래 먹을수록 우리 몸에서는 계속 여러 구토라든지 어지러움이라든지 저혈당이라든지 여러 부작용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혈당을 떨어뜨리거나 그냥 세포를 자극해서 인슐린을 분비하거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잠깐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근본적으로 내 몸이 혈당 대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인슐린이 잘 만들어지는 췌장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우리가 건강을 설계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좋다고 봅니다. 만약에 수치만 관리하고 식사 조절을 절대 하지 않는다면 하나 먹었던 약을 두 알로 늘리게 되고 두 알이 네 알이 되고 인슐린도 저용량에서 고용량으로 계속 늘어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여러 사례들을 접하게 됐는데 110, 115 정도 공복혈당 이 정도 수치가 약간 높은 건데 이 정도 수치를 또 낮추려고 약을 드셨고 근데 평소 습관이 정제탄수화물 많이 드시고 아이스크림도 드시고 사탕도 드시고 음료수도 마시는 이런 습관을 바꾸지 않은 채로 이거 수치만 계속 조절하게 되면 내 몸에서는 계속 약은 복용량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115였던 것이 또 150, 200, 300, 400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고 혈당 수치만 떨어뜨린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잠시 수치가 안정이 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인체에 큰 어떤 쇼크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약이 늘어나게 됩니다. 혈당이 더 불안정하게 되고 췌장은 더 지속적으로 손상이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것은 약을 드시면서 혈당을 조절하되 같이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 것은 혈당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나의 식사 습관을 교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저는 당뇨약을 끊으세요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당 수치가 좀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차차 내가 식사 습관을 혈당에 크게 스파이크를 주지 않는 식사 패턴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 수치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400이었던 분도 한 달 반 정도 만에 150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200이었던 분도 불과 2주 만에 150, 120 차차 떨어졌습니다. 혈당이 너무 높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약을 먹기 싫다, 끊고 싶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실 수도 있는데 또 너무 높은 고혈당 상태에서 인체가 쇼크라든지 여러 불안한 요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할 때는 약과 대신 식사를 반드시 병행하시면서 서서히 혈당이 조절해 갈 때 그때 약을 줄이시거나 끊으시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탄산음료는 이제 설탕의 경우로 했을 때 뒤에 이제 첨가물의 그 당분의 양을 보면 25g에서 많게는 35g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액체에 녹여 있는 형태로 들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음료수를 마시면 수분은 거의 10초면 다 흡수가 되거든요. 10초 안에 빠르게 이 당분이 내 몸에 이제 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혈당이 급상승하게 되고 이 혈당을 또 운반하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탄산음료는 아주 치명적인 당뇨를 일으키는 식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25g, 35g이 적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제가 흰 쌀밥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100g에 33g의 포도당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밥 한 공기를 드시면 적게 먹으면 150g, 많이 드시면 200g 정도거든요. 흰밥 200g 정도를 먹었을 때 66g 정도로 비교를 해보면 콜라 2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콜라 2캔과 흰쌀밥 한 공기의 분량을 비교했을 때
느낌적으로는 콜라겐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냥 한 캔 먹고, 특히 1.5리터 페트병으로 치킨과 한 마리 먹는다면 아마 2캔 이상 크게 많이 더 충분히 2캔 이상 충분히 드실 건데요. 굉장히 많은 당분을 먹게 되는 겁니다. 탄산음료를 지속적으로 먹는 습관을 가진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 설탕이 우리 몸의 혈당 상승과 또 동시에 일으키는 문제가 뇌가 위축이 되는 결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뇌가 위축이 되면 단순히 공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이 뇌 사고나 뇌 기능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청소년 범죄율이 올라가는 정도로 성격도 잔인해지고 또 무감각해지고 이런 여러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건강을 생각하는 어떤 건강 정책을 펼치는 그런 주나 해당 기관에서는 학교에 이 탄산음료가 나오는 자판기를 없애기도 합니다. 그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재범률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통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상승, 당뇨뿐만이 아니고 뇌까지도 같이 위축이 되고 범죄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을 같이 폭넓게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제로 음료수를 마셔야 된다. 그럴 때는 저는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수보다는 제로 음료수를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로 음료수라 할지라도 칼로리만 제로이고 이제 설탕이 안 들어간 측면에서의 제로이지 그게 절대 건강에 좋은 측면은 아니라는 것도 꼭 같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상업화가 된 곳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설탕이 위험하다 그러면 설탕 없애는 이제 음식이 나오고 또 뭐가 위험하다 그럼 또 그게 또 없애는 또 음식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없애면서 단맛을 내기 위해서는 화학 구조를 가진 제품으로 단맛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아스파탐의 경우에도 메틸이 들어가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화학이 내 몸속에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같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설탕이 없다고 안전해 이게 아니고 대신 단맛을 내기 위해서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바꿨네 라고 이해하셔서 화학이 내 몸에 들어온다를 인지하셔야 돼요. 화학이 내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화학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엄청난 해독작용을 일으켜야 됩니다. 또 뇌에서는 이 화학 성분으로 인해서 뇌에 시상하부라는 기관이 있는데 우리 몸의 식욕 촉진과 식욕 억제 호르몬을 관장하는 기관이에요. 이 뇌의 시상하부가 화학적인 성분의 단맛으로 인해서 계속 자극을 받아서 결국 식욕 조절이 안 되는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는 결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단편적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어쩔 수 없을 때 그게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일 때는 제가 크게 문제 있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설탕 들어있는 음료수보다 제로는 안전해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하루에 1개 이상씩 매일매일 드신다라면 우리 간은 이것을 해독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칠 것이고 우리 뇌는 계속 자극을 받아서 식욕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집중력이나 불면증이나 우울증, 심리적인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간헐적으로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고고당 이렇게 3종 질환 세트로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 몸은 이 신진대사라는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분명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 이 당분은 우리 몸에서 저장을 하게 될 때 글리코겐이라는 이제 지방과 같은 상태로 간에 저장이 됩니다. 당분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혈당은 고혈당 상태가 되겠죠. 또 이 당분을 또 간에 저장을 하면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니 간에서는 점점 지방이 낀 지방간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방간이 있다 보면 당분을 제대로 또 계속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지방이 혈관 안에서도 계속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되는 거죠. 지방간과 고지혈증이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한 당분과 그리고 지방으로 계속 끼게 됩니다. 혈액은 맑아야 되거든요. 맑아야 적혈구나 백혈구가 잘 지나가서 산소도 잘 전달해주고 영양소도 잘 전달해주고 면역세포들도 잘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혈관 안에 지방도 껴있고
당분도 껴있다라면 이 혈액이 잘 지나가는, 혈구들이 잘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 펌프질을 세게 해줍니다. 왜? 혈액순환 잘 하라고. 저 말초까지 피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심장의 펌프질이 세지니까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생활습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하게 되면 당분이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당분을 운반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저항성을 띠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당분을 잘 옮겨주고 필요한 곳에 보내주는 역할에 저항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잘 못한다는 뜻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결국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점점 손상이 됩니다. 인슐린이 결국 안 나오게 되는 몸으로 망가지게 되죠.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당을 운반하지 못하고 당이 요로 빠져나가는 당뇨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는 혈당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련의 신진대사의 나쁜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나만 일어나는 건 이제 초기에는 보통 하나의 증상만 일어나게 되죠. 그냥 고지혈증 사실 많이 일어나는 증상이죠.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이렇게 총 콜레스테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고지혈증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고지혈증이 또 오래오래 지속되면 이 고지혈이니까 혈액 속에 지방이 많아지게 되죠. 혈압이 올라가는 건 또 시간 문제라는 거죠. 계속 이 습관이 오래되면 바꾸면 정말 우리 몸은 다시 회복이 되는데 습관을 계속 오래 하면 이제 고혈압도 생기게 되는 거고 또 고지혈이 계속 오래 되다 보니까 지방이 이제 지방간에 계속 끼어서 이제 지방간도 되는 거고 혈당이 올라간 음식을 계속적으로 먹게 되면 당뇨 전 단계가 오게 되고 당뇨가 오게 되는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나 하나 생겼을 때 잡으면 우리 몸은 반드시 잡힙니다. 당뇨든 암이든 두 가지 모든 질병이 다 세포의 기능 대사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당뇨의 경우에는 보통 당의 수치가 조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될까? 췌장의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이 베타세포가 제대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 당이 요로 빠져나간 당뇨가 되는 거죠. 질병은 이제 크게 당뇨병이라는 말이 있지만 결국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 장애다, 세포 대사 장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암이라는 질병도 크게 보면은 몸 전체에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혹이라는 걸로 뭐 0기부터 4기까지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결국 암세포잖아요. 암세포가 종양까지 이제 크기가 커져서 발생했을 때 우리가 암을 뭐 1기다, 2기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는 건데 결국은 세포 기능 장애에서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떤 세포 기능 장애냐? 우리가 정상적인 세포는 일정한 횟수를 분열하고 나면 그 세포가 사멸하고 제거가 돼야 되는데 암세포는 무한 증식하는 세포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 무한 증식하게 됐는가? 그 세포가 분열 횟수가 끝나지 않고 종양 그 억제 인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포 분열이 계속 무한증식하게 일어날 때의 암세포의 특징을 보면 세포의 조절 주기와 분열을 결정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암세포도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된 세포 기능 장애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뇨나 암이나 둘 다 세포 대사 장애라는 말로 공통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산화라는 것은 철이 녹쓰는 과정, 산소에 의해서 철이 녹쓰는 과정도 산화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몸도 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산소는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산소는 당연히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맞는데요. 산소가 대사되면서 생기는 활성산소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산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도 산소 호흡을 하면 당연히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기는 것은 정상이고 좋습니다. 또 이 활성산소가 세균, 바이러스도 제거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게 맞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많이 생겼을 때 정상적인 세포들, 세포막이나 DNA 이런 것들을 공격하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또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이 활성산소가 또
지나치게 이걸 또 없애야 되니까 우리 몸이 신진대사를 너무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활성산소 늘어나게 돼요. 당분이 많으면 이걸 또 없애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도 늘어나게 되고, 당이 또 가진 또 다른 문제는 남아있는 초과 당분들이 또 초과된 그런 단백질과 지방과 만나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쉽게 그냥 당독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활성산소, 우리 몸에 산화가 많이 일어나는 몸 안에서 더 빠르게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최종 당화산물을 또 많이 만들어내는 음식 중에 하나가 튀긴 음식이거든요. 캐러멜화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 튀긴 거 사실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또 고기도 삶은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구워서 먹는 게 좀 더 맛있기도 하고, 이렇게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들이 기름과 만나서 더 고소하게 갈색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카라멜화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최종 당화산물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너무나 많이 생긴 겁니다. 제가 아까 당분과 지방이나 단백질이 만난 게 당독소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종 당화산물이 많이 만들어진 몸 안에서는 이걸 또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몸이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걸 바로 이제 항산화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소화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엄청난 이제 해독도 하고 또 제거하고, 필요하면 염증 반응도 일으켜서 이걸 제거하려는 과정이 생기는데요. 우리 몸이 일을 더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산화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뇨를 일으키는 당분의 음식, 또 과식, 이런 것들은 활성산소를 많이 일으키고 산화를 앞당기고 또 당독소를 더 많이 일으키는 이런 결과들이 펼쳐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화를 막기 위해서는 항산화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우리 항산화제, 항산화 영양소, 항산화 음식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안티에이징과도 비슷하게 해서 노화도 막는, 이렇게 또 많이 알고 계시는데, 바로 이 항산화 음식은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성분들이 많은 음식을 뜻합니다. 활성산소는 어떤 성분이 줄여줄까?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중에서도 특히 A, C, E, ACE라고 하는데요. 비타민 A와 비타민 E는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이거는 몸에서 지용성, 튀긴 음식이나 지방이 섞여 있는 것들의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포막도 이중지질막으로 지방이 있거든요. 이 이중지질막으로 구성된 세포막의 산화도 이 지용성 비타민들이 막아줍니다.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혈장, 혈액 내에 이 들어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A, C 외에도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있어요. 이게 또 간에 영양제가 되기도 하는데, 빨갛고 노랗고 보라색, 주황색, 색깔이 진한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식물의 중요한 성분들입니다. 이 식물 영양소는 자외선이나 세균이나 벌레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공생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역할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산소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또 산소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식물 영양소는 포도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토마토의 라이코펜,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블루베리에 있는 보라색 안토시아닌, 이런 것들을 항산화 영양소라고 합니다. 결국 식물들, 과일과 채소에 비타민 A, C도 많고 견과류에도 있고, 그리고 과일에도 많이 들어있는, 결국 식물성 중심의 음식이 활성산소,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음식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당뇨는 결국 혈관병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슐린 저항성 생기다가 결국은 인슐린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 결과로 빠지게 되고,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말초 혈관에 영양소가 전달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당뇨발이 생기게 되는 거고, 또 눈도 망막 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 모세혈관이 또 많이 모여있는 신장의 사구체, 신염도 생기면서 신장 질환도 생기게 되고 투석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말초 혈관까지 영양소를 전달해주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혈관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말초 혈관만 있는 게 아니고 중대동맥, 중요한 심혈관 쪽에 또 큰 혈관들이 있죠.
심장에 보내주는 관상동맥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뇌로 가는 혈관도 막히기 때문에 뭐 뇌경색, 뇌졸중 같은 뇌 질환도 같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너무나 끔찍한 거죠.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 당의 문제가 아니고 크게 봐야 됩니다. 중대동맥, 심혈관 질환과 말초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혈관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치매와도 바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뇌로도 충분한 산소 영양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이 뇌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치매나 알츠하이머 이런 질환들이 또 베타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쌓여 있다라고도 보는데요. 대사 독소들이,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이런 독소들이, 대사 산물들이 뇌 쪽에 쌓이는 것도 결국 순환 문제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이 잘 일어나면 이런 것들이 금방금방 제거가 될 텐데, 혈관에 이 당뇨로 인해서 산소 영양소가 잘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독소들이 잘 제거가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도 잘 전달이 안 되다 보니 뇌 질환인 이제 치매, 알츠하이머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통계로 나온 내용인데요. 치매 환자의 약 50%는 당뇨병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당뇨가 생길 때는 이제 치매를 반드시 조심해야 되고, 그렇지만 치매라는 것은 당뇨로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 또 다양한 원인들도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무려 50%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혈관 건강 같이 신경 쓰셔야 되고, 당뇨는 조기에 예방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혈당 관리만 한다고 당뇨가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뇨 약 먹으면 그러면 치료가 돼야 되는데 혈당 수치 맞춰졌다고 해서 치료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뇨라는 것은요, 당분을 이동시키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췌장의 건강을 관리해줘야 됩니다. 달리기 하면 여러 좋은 효과가 있는데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근육 단련도 되고 혈액순환도 되고 체온도 상승하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우울증도 해결되는 여러 이 좋은 기능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 대사를 결정하는 것은 췌장의 건강입니다. 췌장에 만약에 무리가 있고 췌장이 늘 지쳐 있고 췌장이 늘 과부하 상태다, 너무 일을 많이 한다, 그럼 당연히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능도 상실이 되겠죠. 그럼 췌장은 언제 과부하가 될까? 이것을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되겠죠. 췌장이라는 장기는 또 한번 암에 걸리고 하면은 굉장히 치료가 되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췌장을 과부하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되는 양이 늘어나게 되죠. 밥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고소한 그런 지방 튀긴 음식도 많이 먹게 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소화를 다 시켜야 되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근데 탄단지를 동시에 소화시키는 만능 호르몬은 우리 몸에 없습니다. 다 각각이에요. 탄수화물의 소화 요소는 아밀라제, 단백질은 프로테아제, 지방은 리파아제. 근데 이 소화 효소를 다 만들어내는 기관이 바로 췌장입니다. 췌장은 이렇게 소화 효소도 다 만들어내는 일을 하면서 또 엄청난 일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인슐린의 반대 역할을 하는 글루카곤도 같이 만들어냅니다. 세 가지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기관이라는 거예요. 네, 아주 크기도 크지 않고 작지만 여러분 심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뇌를 중요하게 여기듯이 췌장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사실 수시로 먹잖아요. 우리가 입이 즐거우려고 수시로 삼시세끼도 잘 챙겨 드시고 두 끼라도 꼭 드시고, 어떤 분은 한 끼만 먹어야 하는 분도 계시지만 하루 동안에 아무것도 안 먹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한 끼, 두 끼, 세 끼를 먹으면서 또 맛있으라고 또 간식도 먹고, 또 어떨 때는 스트레스 받으면 또 야식도 먹습니다. 치맥도 하고 이러죠. 이렇게 우리는 자주 먹다 보니 음식이 들어갈 때마다 내 몸에 위, 장을 비롯한 췌장, 간 이런 소화기관이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또 소화시키지 않으면 변질이 되고, 변질된 것은 독소가 됩니다. 우리 몸이 독소가 되는 환경을 좋아할까요? 독소가 쌓이면 죽기 때문에 내 몸은 독소를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뭐가 들어오면 반드시 소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해내는 장기가 바로 췌장이라는 거죠. 소화 효소를 다 분비하니까. 또 조금이라도 단 음식만 먹어도 이 당분을 또 대사해야 되니까 췌장이 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습관이 바로 췌장의 과부하 또는 췌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결정짓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당뇨는 혈당만 조심할 게 아니고 우리가 좀 과식하는 습관이나 또 너무 밤늦게까지 먹는 습관, 지나치게 자주 먹는 습관, 또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습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췌장 건강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생활 습관에서 우리는 먹는 것을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중 아침 식사에 대한 찬반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분은 아침을 임금님처럼 화려하게 먹어라, 어떤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신다면 아침에 아예 안 먹기도 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양상의 식사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몸의 세 가지 리듬에 맞춰서 새벽 4시부터 오전 12시까지는 몸을 쉬어주는 식사가 좋다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우리 몸은 깨어나서 충분히 소화기관이 바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워밍업이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아침 시간, 오전 12시까지의 시간인 거죠. 이 시간만큼은 소화기관의 하나인 췌장, 소화 효소도 만들고 인슐린도 만들어내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관인 췌장을 쉬어주게 하는 겁니다. 근데 굶으라는 말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굶지는 않습니다. 저의 경우도 너무 깐깐하고 너무 독한 건강식은 못해요. 뭐 배고픔을 막 참아가고 맛없는 것만 먹는 이런 건강식은 저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건강식은 좀 맛있게 먹어야 되고,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지속 가능한 건강식, 제가 저희 가족과 8년째 하고 있는 건강식이 바로 아침 과일 식사입니다. 아침 과일 식사의 경우에는 제가 정말 강조드리는 것이 바로 소화기관을 쉬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소화기관에 영양소까지 같이 준다라는 점입니다. 그냥 쉬기만 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왕이면 쉬면서 소화기관이 일을 안 하면서도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으면 이제 소화기관이 이제 낮에 점심과 저녁 식사에 잘 소화효소도 만들고 잘 움직이고 일을 정말 잘하겠죠. 그래서 쉬면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식사가 바로 아침 과일 식사입니다. 특히 이제 췌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혈당만 지킬 게 아니고 췌장이 부하되지 않도록 과로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췌장의 경우에는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운반하는 당분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 인슐린이 있어야만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쌀밥의 경우, 우리 한국인들은 이제 쌀밥 문화니까 쌀밥의 경우에는 당분이 다 포도당으로만 바뀝니다. 밀가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과일의 경우에는 포도당보다 과당과 자당이라는 다른 천연당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포도당 한 30%, 과당, 자당 한 30%, 과일마다 좀 다르고요. 과당과 자당의 경우에는 인슐린 호르몬 필요가 없이 우리 몸에서 당분으로 이용이 됩니다. 특히 과당의 경우에는 간에서 이 과당을 바로 사용해서 에너지 효율로 치면 뭐 1등급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인슐린 필요도 없이 간에서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근데 이거를 뭐 액상 과당의 과당으로 생각해서 간에서 중성질을 합성한다, 요 논리가 아니고요. 그 과당은 잊어주시고 합성과당, 액상과당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일의 천연당, 자연당인 과당입니다. 이 과당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운동선수들이죠. 운동선수들이 운동 전후에 때로는 달리는 마라톤 선수들도 달리면서도 바나나 먹잖아요. 먹으면서 바로 간에서 에너지로 만들어서 힘을 내주기 때문입니다. 췌장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췌장을 보여주면서 영양소까지 전달해 주는 것은 아침 과일 식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또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장기가 간인데요, 간에 필요한 영양제가 비타민 A, C, 다양한 식물 영양소,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 어디 들어있어요? 바로 과일 속에 들어있잖아요. 소화기관 자체를 쉬게 해주고 영양소도 공급해주는 것은 아침 과일 식사, 췌장도 튼튼하게 해주고 췌장도 보호해주는 식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독자님들로부터 이메일을 많이 받는데요, 당뇨인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선생님이 써주신 책대로 실천을 했더니 너무 체력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혈당도 조절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블로그에 댓글도 달아주고 계십니다. 또 제가 상담을 통해서도 400에서 200까지 200에서 150까지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당뇨인들도 저는 과일을 꼭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혈당대사가 그래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과일에도 포도당이 어느 정도는 들어있기 때문에 지나친
당분이 많은 과일은 조금 삼가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당도 과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먹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당도 과일이 엄청 많습니다. 현미의 당지수가 55예요. 고구마도 55인데 사과의 당지수 36입니다. 포도도 46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 너무 잘 익은 바나나나 파인애플, 망고는 55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과일,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그리고 일부러 스테비아나 일부러 당분을 지나치게 올려서 만든 과일 있잖아요. 좀 불편하죠. 그런 과일 자체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고당도 과일 이 4종류 빼고는 나머지 모든 과일들은 다 당지수가 현미밥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서 당뇨분들 중에 밥 안 드세요? 라고 제가 꼭 물어보고, 밥은 먹죠?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현미보다도 낮으니까요, 안심하고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거기다가 100g당 많아야 15%밖에 당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요. 밥은 100g당 밥을 했을 때, 쌀 말고 밥을 했을 때 33%가 당분입니다. 100g 단위로 쳤을 때 과일은 밥보다도 훨씬 안전한 당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인슐린은 우리 몸의 효소나 또 비타민, 미네랄 같은 조효소, 이런 성분들이 그 민감도를 살려주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특히 당뇨분들 크롬이라는 영양소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망간, 구리, 아연, 또 비타민 A부터 해서 비타민 B군, 이 모든 비타민 시리즈, 종합 비타민들이 우리 몸에서 여러 효소들을 만들어내는 조효소 역할을 합니다. 효소가 없이는 인체는 신진대사가 절대 돌아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성분들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고 어떻게 쉽게 먹을 수 있냐면 바로 과일 섭취를 통해서입니다. 또 내분비 분야에 굉장히 권위 있는 학술지인 임상내분비학 저널에서는 하루에 2번 이상 과일을 먹는 사람들이 하루에 0.5번 이하로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당뇨병 발생률이 무려 36%나 줄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호주의 베이커 심장당뇨연구소에서도 생과일을 섭취한 사람들을 7,000명 정도를 조사했을 때 인슐린 민감도가 다 살아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생과일을 먹었을 때 췌장암 발병률이 무려 20% 이하 줄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무려 9년 이상 연구 추적하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에서도 보면 채소 섭취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라는 결과를 발표해요. 재미있게도 생과일 섭취가, 과일 속에 있는 이런 성분들이 췌장 건강에 분명한 도움을 줬다라는 것들을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일은 당이다 라고 보는 그 환원주의적 관점을 여러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과일 전체에 들어있는 수분, 비타민, 효소, 식물영양소, 식이섬유, 절대 액상과당과 비교하지 마시고 이 과일 전체를 자연의 일부분으로 보시고 우리 몸의 모든 소화기관, 특히 췌장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뇨 환자인데 과일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실 때마다 제가 유인원들, 원숭이들 예시를 같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유인원들, 원숭이들, 고릴라, 침팬지 이런 사람과 해부학 유전학 구조가 99% 일치하는 이 동물들에게 주식으로 주는 게 바로 과일이잖아요. 채소도 주고 곤충도 5%, 나뭇잎, 뿌리, 줄기도 먹는다고 하는데 일단 주식은 과일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우리가 먹고 있는 아구찜에 삼겹살에 치킨에 엄청난 한정식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한번 상상을 좀 해보세요. 네, 동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질까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너무나 지나치게 많은 다양한 음식들이 췌장도 손상시키고 다양한 소화기관도 손상시켜서 우리는 만성질환, 만성대사질환을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원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그 과일 하나의 그 당분에 집착하지 마시고 과일 전체에 들어있는 영양소, 이것들을 꼭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흰 쌀밥이 과일보다 당분 함량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양도 같이 비교해야 되지만 밥 한 공기 정도로 비교를 해드리면 밥 한 공기에는 200에서 한 300g 좀 드실 텐데 한 70g에서 100g 정도 포도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 정도를 먹으면 70에서 100g. 근데 이 70에서 100g을 과일로 먹으려면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됩니다. 과일은 또 과일마다 또 당분 함량이 다르지만 100g당 5에서 15g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10g이라고만 해도 500g을 먹어야 50g이에요.
여러분 과일 500g 제가 드시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으로 느끼십니다. 밥 한 공기보다도 이 과일 500g이 양이 굉장히 많은데 당분은 약 70g 대 50g, 굉장히 당분 함량은 줄어드는 거죠. 총 당분으로 계산했을 때 쌀밥 한 공기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당분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당분을 만약에 흰쌀밥으로 드실 때는 보통 현미 잡곡도 드시지만 여기 식당만 가도 거의 흰쌀밥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흰쌀밥으로 드실 경우 식이섬유가 또 없기 때문에 당지수가 75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접하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빼고는 거의 다 저당도로 보시면 됩니다. 제철 과일로 지금 사과도 드시고 감도 드시고 포도도 드시고 오렌지, 귤 이런 복숭아, 수박, 멜론 이 모든 과일들을 500g을 드실 때 절대 쌀밥보다도 절대적으로 안정한 당분 양과 당지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저는 좀 재밌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블루베리 하면 다 몸에 좋다, 항암에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 과일은 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블루베리가 과일인데 베리류의 모든 과일들 당연히 항암 성분도 좋고 안토시아닌 성분 많아서 항산화, 항염에 좋은 성분을 알고 계시는데 바로 베리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베리류 과일을 포함한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일은 저당도 과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 안토시아닌, 식물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암세포의 성장도 막아주고 혈당을 대사하는 혈관들의 건강도 같이 지켜주게 됩니다. 혈당 대사와 관련해서 혈관들의 건강 상태도 좋게 해주고 혈관 내피세포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한 유익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스테비아 토마토와 일반 토마토는 당연히 맛부터 차이가 나죠. 내가 느껴지는 달콤함과 실제 당지수가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과일의 당지수를 계산할 때는 거기에 수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과일 자체는 특징 자체가 수분과 당분이기 때문에 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밥보다 훨씬 더 달달하고 느껴집니다. 밥은 오래 씹어야만 포도당이 침과 만나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밥은 상대적으로 단맛이 즉각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당분이 과일보다 더 적다라고 그냥 느껴지는 느낌일 뿐이에요. 과일의 특성 자체가 수분과 식이섬유와 당분 자체로 굉장히 단순하고 순수한 형태이잖아요. 그래서 씹는 순간 단맛이 느껴집니다. 이 단맛이 췌장의 문제를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제탄수화물의 단맛과 과일의 단맛은 췌장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반드시 구분해서 아셔야 됩니다. 당뇨인들이 하루 먹어야 되는 삼시세끼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강조하지만 췌장이 과부하되지 않는 것, 신선한 효소가 공급되는 것,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가 당뇨인들에게 꼭 필요한 식사입니다. 이 혈당 집착적인 거에서 좀 더 벗어나서 췌장 건강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수분이 풍부한 저당도 과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저당도 과일을 그래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당분이 높으면 혈당 스파이크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블루베리 같은 저당도 과일, 그런데 블루베리만 저당도가 아닙니다. 사과나 키위, 채소이긴 하지만 토마토 이런 것들도 저당도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빼고는 대부분의 과일은 저당도 과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 계시죠? 먹고 바로 쟀더니 혈당 올라갔다. 여러분, 당분이 들어있는 걸 먹으면 당연히 혈당 올라갑니다. 쌀밥을 드셔도 혈당 올라갑니다. 고기를 먹으면 혈당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기 먹고 단백질 먹고 이거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미국에서는 고기 중심의 식사를 해도 당뇨인 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혈당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1주, 2주 혈당 체크 제발 하지 마시고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2주 있다가 한 달 있다가 이렇게 체크해 보시라고 하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뭐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거 사실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너무 심리적으로 저보고 달고 살으라고 해도 저도 불안할 것 같아요. 불안하면 혈당 올라갑니다. 아침에는 췌장을 보호하는 수분이 많은 저당도 과일 드시면 그 성분들이 다 췌장 베타세포에 또 췌장 전체에 또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 다 필요한 성분들입니다. 뭐 비타민 A, C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뭐 베타카로틴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몸에서 소화 효소를 다 도와주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줍니다. 대신 수분이 많은 저당도 과일로 아침에 소화기에 영양도 주고 또 몸에 있는 독소도 빼주는 영양과 해독의 원리를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점심 식사로는 소화가 아주 잘 되고 혈당을 빨리 일으키지 않은 볶은 곡식과 그 다음에 두부와 채소찜 이런 음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당뇨인들은 사실 곡식을 먹는 것도 혈당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쌀 중심의 문화권이다 보니까 아무리 당뇨가 있어도 다 쌀밥 드시더라고요. 현미를 드시던 뭐 귀를 섞어 드시던 또 제가 상담하는 당뇨가 있는 분들도 가끔씩은 너무 칼국수가 먹고 싶어요, 국수 먹고 싶어요 하면서 정제 탄수화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탄수화물 자체, 곡식 자체를 우리가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혈당도 올리지 않고 아주 소화도 잘 돼서 췌장을 힘들지 않게 하는 식사가 바로 볶은 곡식입니다. 통곡식을 밥을 한번 해서 열로 구운 가공 처리한 곡식입니다만 일반 밥을 한 것보다는 훨씬 혈당도 빨리 올리지 않고 무엇보다 소화가 잘 되고 거기다가 해독 효과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 볶은 곡식의 경우에는 알알이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씹어서 먹는 게 좋으나 밥으로 드실 경우에는 물을 살짝 넣어서 약간 끓여서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룽지가 소화 잘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곡식을 한번 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쑥가루처럼 그 해독 효과가 있습니다. 탄소 입자가 더 발생을 하면서 독소도 흡착을 시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영양과 해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식사가 되고 췌장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볶은 곡식의 경우나 또 곡식을 드실 때는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라아제로 내가 100% 소화시켜야겠다라고 목표를 삼으시면 좋아요. 우리 몸은 아밀라아제라는 이 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데 침에도 있고 췌장에서도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몇 번 안 씻고 바로 넘기면 췌장이 또 소화효소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에서 50번, 100번 씹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췌장을 또 편안하게 해주면서 소화가 잘 되는 이 식사로 두부를 활용한 채소찜, 두부 버섯, 두부 양배추, 두부 청경채 해서 잘 익혀서 내가 좋아하는 양념을 된장으로 양념을 해도 되고 고춧가루나 간장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자극적이지만 않게 하시면 두부가 또 콩이니까 소화도 잘 되면서 또 혈당이 올라가는 걸 막아주고 채소도 역시 혈당이 올라가는 걸 막아줍니다. 제가 채소는 익혀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히려 생채소는 소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생은 과일을 통해서 생과일에 들어있는 걸 통해서 효소를 섭취하시고 소화가 편안하게 되려면 채소는 좀 익힐 때 소화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두부를 활용한 채소찜 또는 두부 버섯찜 이렇게 볶은 곡식과 함께 드신다면 혈당 상승도 막고 영양과 흡수도 아주 잘 되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로는 저는 이제 숙면을 유도하는 식단, 소화가 좀 무리가 안 되고 더 편안해지는 식단, 그러면서 필요한 영양소는 공급이 되는 식사로 채소 올리브 오일 볶음을 추천을 드립니다. 채소는 일단 좀 익히는 게 소화가 잘 된다 했으니까요. 먼저 좀 익히시고 여기에 당근도 좋고요. 브로콜리 같은 것도 좋고요. 양배추나 십자가 채소, 케일 같은 것도 좋습니다. 때로는 조금 더 약간 배부르게 먹고 싶으면 단호박이나 고구마를 좀 살짝 넣어도 좋습니다. 먼저 익힌 다음에 거의 다 익었을 때 마지막에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도 괜찮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그 향이 불편하면 들기름을 드시면 돼요. 마지막에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둘러서 이 볶음류를 드시면 여기에 들어있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 특히 올리브 오일의 오메가3 지방산이 우리 몸속에 있는 다양한 염증들을 낮춰줍니다. 또 우리 몸의 세포막이나 또 혈관, 또 뇌세포 다 지방을 필요로 합니다.
지방이 반드시, 좋은 지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기름을 일부러 그냥 마시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블루존에서는 하루에 6숟가락의 올리브 오일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저는 올리브 오일로 마지막에 둘러서 채소 볶음을 드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에 좀 견과류를 살짝 섞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인들의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추천을 드립니다. 하루에 50g 정도까지 괜찮습니다. 50g 정도의 견과류를 드시면 단백질도 많고 좋은 필요한 필수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간식으로는 뭐 과자가 생각나시고 빵이 생각나실 텐데 그것보다는 견과류 간식을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는 수분이 풍부한 저당도 과일, 점심은 볶음 곡식과 두부 채소찜, 저녁은 채소, 올리브오일, 들기름 볶음. 이렇게 드시면 정말 혈당 상승도 빠르게 올리지 않으면서 소화를 돕기 때문에 췌장이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아요. 췌장이 회복이 됩니다. 그럼 췌장 회복이 되면 인슐린 민감도 살아나고 인슐린도 잘 만들어내면서 당뇨가 점점 사라지는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뇨가 아닌 분들의 경우 혹은 이른 당뇨 전 단계, 초기 당뇨 전 단계인들의 경우 이것만 조심해도 심해지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좋아하는 밥, 빵, 면, 떡, 정제 탄수화물을 하루에 한 번만 먹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굶으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음식을 대체하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순식간에 흰쌀밥이나 빵을 먹으면 순식간에 뱃살이 찌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루 한 번 밥, 빵, 면, 떡 먹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먹습니다. 저도 하루에 한 끼 정도, 뭐 좀 나누어서 먹으면 2끼 정도를 밥을 먹는 식사를 하는 편인데요. 하루 한 번에 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하게 먹으면 굉장히 또 천천히 먹는 좋은 습관을 잘 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경우, 외식할 때는 또 잡곡밥을 먹기 어렵잖아요. 싸가면 더 좋겠지만 많은 외부 미팅이나 모임이 있을 때는 흰밥을 어쩔 수 없이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음식의 순서만 바꿔줘도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밥부터 딱 떠서 입에 넣지 마시고 분해가 되면서 혈당이 올라가니까 먼저 두부나 채소, 단백질류나 채소류를 먼저 먹는 겁니다. 가면 반찬 중에 다 있을 거예요. 밥이 아닌 단백질류나 신선한 채소류, 해조류 이런 것들을 먼저 먹습니다. 그러면 위 점막 안에 먼저 혈당이 낮은 음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밥이 들어왔을 때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이 막아집니다. 세포가 점막에 닿는 면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부, 채소, 단백질류를 먼저 먹고 그 다음 식사하는 방법, 이것이 당뇨를 예방하는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만약에 식사가 가능한 분들의 경우에는 밥보다는 볶음국식을 드시면 하루에 일부 정도는 볶음국식을 같이 드신다면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50번, 100번 씹는 식사, 이것도 혈당 상승이 막아지겠죠. 그리고 췌장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천천히 드시는 습관. 여러분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드시는 습관 꼭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생과일이 인슐린 저항성과 췌장암을 막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당뇨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으로는 정말 저당도 과일을 꼭 드시면 좋겠습니다. 당이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은 어떤 과일 드셔도 괜찮습니다. 과일 자체가 당뇨를 일으키진 않으니까요. 저당도 과일 또는 아침과일 식사 500g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8년째 하고 있어도 공복혈당 100 이내로 항상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고 있고요. 76세이신 저희 어머니도 전혀 혈당 문제가 없습니다. 과일은 안심하시고 췌장을 보호해준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루에 500g의 과일을 드시면 좋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로 500g을 추천을 하지만 하루 중에 아침이 너무 환경이 안 된다거나 나는 저녁으로 먹고 싶어요 할 때는 그것도 좋습니다. 또는 점심에 이동 중이라거나 제대로 식사를 하기 어려울 때는 저도 사과 하나, 바나나 하나, 견과류 조금 해서 그냥 식사를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하루 한 끼 식사는 과일 식사 500g 하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채소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영양소 섭취와 함께 꼭 몸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들, 췌장도 세포잖아요. 세포, 그리고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채소, 견과류, 샐러드 먹기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매일매일이 어려울 경우를 할지라도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또 가끔 요즘은 이 포케 샐러드 파는 데 많잖아요. 네, 채소류, 견과류, 뭐 콩류, 뭐 단호박 해서 요즘은 너무 건강식을 찾기도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채소, 견과류 샐러드를 통해서 필수 지방산과 다양한 비타민, 식물 영양소들을 같이 공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당뇨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으로 소화도 편하면서 또 좋은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채소 볶음입니다. 100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블루존에서도 이 채소 올리브오일 볶음을 거의 뭐 주식처럼 매일 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소는 또 너무 생으로는 뭐 샐러드 정도 약간은 괜찮은데 모든 채소를 생으로 먹으면 가스가 차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저도 적은 양 빼고는 채소를 잘 익혀서 먹는 편입니다. 채소를 잘 익히고 올리브 오일을 나중에 좀 익힌 다음에 산화를 막기 위해서 나중에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을 넣으면 기름 속에 들어있는 필수 지방산이 세포막과 뇌세포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혈액순환이나 또 염증, 항산화, 항염 효과 등 이런 모든 좋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루 중에 한 끼, 뭐 이틀에 한 끼라도 채소 올리브오일 볶음을 드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뇨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으로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식사 외에도 바로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150분 정도의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하실 때 심폐기능이 좋아지면서 근육 속에서도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는 성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만으로도 당뇨병을 예방하는 그 미국의 프로그램도 있고 인슐린 저항성과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이 개선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앉아만 있는 그런 좌식 생활에 익숙해하신 분들이라면 하루 중에 뭐 근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을지라도 1시간마다 뭐 진짜 1, 2분 운동하고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통해서도 인슐린의 민감도를 살려주는 성분들 엑소카인, 마이오카인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잘 움직이는 것도 꼭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블루존에 사는 많은 노인들의 경우 음식도 중요했지만 그 환경이 항상 몸을 움직이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파른 지역에 많이 걸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든지 또는 텃밭을 기른다든지 또 뭔가를 집안 대대로 만드는 그런 장인 같은 그런 활동이 있다든지 양이나 뭐 동물들을 돌본다든지 해서 신체 움직임이 계속 있을 때 당뇨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것들을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또는 뭐 하루 단위로 2, 3일 단위로 병행하신다라면 당뇨와는 상관이 없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뇨도 역시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가 문제가 돼서 근본적으로 생기는 거라 볼 수 있는데요. 세포 해독식이라는 것은 세포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서 세포 자체가 독소를 잘 해독하고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병은 사실 너무나 종류가 많죠. 하지만 그 질병의 원인을 단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그냥 세포 기능 저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세포는 세포막이 있고 그 안에 여러 소기관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치 자동차의 엔진처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포의 엔진,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나 질병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분들은 사실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손상된 거고 또 이 세포막이 손상돼서 세포 속으로 에너지가 영양이 잘 전달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포막은 또 굉장히 또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어떤 분은 이제 질병 상태를 세포끼리의 소통이 문제가 된 상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세포막은 산소, 영양소를 공급해주면서 또 독소도 내보내지만 세포와 세포끼리의 신호 전달 체계가 굉장히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막이 손상돼 버리면 세포끼리 신호가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우리가 뭐 가족이나 어떤 이 회사나 조직에서도 소통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세포도 제대로 된 신호 전달이나 기능들이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포 해독식이라는 것은 일단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을 튼튼하게 해주는 충분한 좋은 영양 공급, 영양 흡수를
해주는 그런 식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에 타임지하고 네이처에서 동시에 발표한 게 바로 후성 유전학인데요. 이 후성 유전학은 DNA 자체, 유전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유전자가 발현되는 단계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산소 공급이나 충분한 영양 공급, 해독 기능, 운동, 스트레스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DNA가 제대로 메트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질병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뇨병도 역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손상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당이 됐을 경우에는 당뇨 대부분 고혈당, 빠른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서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혈당이 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과도한 당분 때문에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되고 온몸 곳곳에서 산화나 당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산화와 당화로 인해서 또 몸은 결국 세포막과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까지 계속 손상이 되는 거죠. 세포막을 건강하게 해주는 충분한 불포화 지방산이 충분한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 또 세포 독소를 해결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충분한 항산화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항산화 시스템은 우리 몸에서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당연히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원래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SOD나 카탈라제나 글루타치온 같은 이런 작용들이 원래 일어납니다. 또 이걸 도와주는 중화 시스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비타민 A, C, E나 다양한 식물 영양소죠.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나 포도의 레스베라트론이나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세포 건강을 위해서는 꼭 이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있는 음식들을 반드시 섭취하고, 또 세포막을 또 튼튼하게 해주는 불포화 지방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포막은 이중 지질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잘못된 기름, 트랜스지방이나 산화지방 같은 것들에 의해서 세포막이 손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필수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같은 좋은 지방을 꼭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세포 독소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오토파지를 활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단식의 가치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몸이 쉬는 동안에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바로 몸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오키나와 과학기술연구소에서도 단식을 하는 동안에 인체에 꼭 필요한 좋은 대사물질이 무려 44가지가 늘어난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물질이, 대사물질이 잘 늘어나면서 자가포식이 일어나게 되고 불필요한 독소, 찌꺼기들이 많이 제거가 된다는 거죠. 당뇨라 하면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3형 당뇨로 의심이 되는 당뇨가 또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1형 당뇨라 하면 선천적으로 췌장에 베타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는 선천성 당뇨라고 합니다. 그런데 2형 당뇨는 이와 반대로 후천적인 생활 습관에 의해서 췌장의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점점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 또는 인슐린이 나오긴 하지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의 상태를 2형 당뇨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 이 3형 당뇨는 마치 치매와 연관성이 높은데요. 치매에 걸린 분들의 약 50%는 당뇨를 또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매라 하면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성분이 뇌에 쌓여서 발현되는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3형 당뇨도 역시 췌장에 아밀로이드 성분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가 발견이 될 때 이를 제3형 당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흰 쌀밥입니다. 한국인들은 워낙 이 쌀, 주식 문화이기 때문에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문화를 가지고 있죠. 쌀밥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은 것 같은, 식사를 하지 않은 것 같은 그 느낌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인체는 꼭 이 쌀밥을 통해서만 에너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주 건강하고 혈당에도 문제가 없는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흰 쌀밥은 당지수가 거의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혈당 상승을 빠르게 유발합니다. 흰 쌀밥, 또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 종류의 음식,
같이 조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와 연관지어서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나 가공식품 이런 음식들도 같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액상 과당이나 또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혈당 상승을 빠르게 유도하기 때문에 함께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당뇨가 있으시지만 현미나 고구마는 안심하고 많이 드시더라고요. 현미와 고구마의 당지수가 55인 반면에 사과의 당지수는 3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과같이 당지수가 낮은 저당도 과일은 사실 쌀밥보다 안전하니까요. 과일을 너무 터부시하지 마시고 정제된 탄수화물, 빵이나 면 종류의 음식들, 또 당분이 많은 음식, 가공된 당분이 많은 음식, 이런 음식을 특히 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혈액의 상태가 끈적거리지 않고 맑아야 되고 빠르게 혈당을 상승시키지 않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염증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피가 맑고 염증이 없다면 우리 몸은 건강한 거거든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꼭 권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저당도 과일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과일은 당분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좋은 수분과 또 식물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특히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미네랄들인 크롬이나 망간 이런 것들을 꼭 먹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먹기 위해서는 과일과 채소 성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당도의 과일로 저는 아침 식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과일 식사를 하는 이유는 빠르게 간과 장 그리고 췌장을 회복시켜 줍니다. 췌장을 더 자극하고 빠르게 악화시키는 것은 바로 곡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곡식기를 할지라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을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췌장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곡식 이외의 음식들을 자연 식사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강조드리는 것은 세포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또 염증을 빨리 완화하기 위해서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좋은 식물성 기름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 아마씨 같은 또 코코넛 오일 같은 이런 기름들은 세포막의 원료가 되고 또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기름입니다. 그래서 채소도 꼭 먹어야 되잖아요. 채소를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 좋은 기름에 잘 볶아서 드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피를 맑게 하고 염증을 완화시키고 혈당을 빨리 상승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식단을 설계해 드립니다. 이랬을 때 일주일에 80 정도도 떨어진 분들도 계시고요. 한 달 안에 혈당은 굉장히 빠르게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라 할지라도 우리 몸에 비타민이나 미네랄, 효소, 식이섬유, 수분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췌장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이고 인슐린을 계속 자극하게 하는 일반 식사는 췌장을 계속 지치게 만들죠. 당뇨 환자는 저는 오히려 더 한 끼 정도는 저당도 과일 식사를 하시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호주 심장 베이크 연구소에서도 생과일과 이 당뇨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을 때 오히려 생과일이 당뇨병 환자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었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약 무려 36%가 당뇨병 사망률을 낮추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과일을 당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봤을 때 그 성분이 당뇨 환자 또 일반인 누구에게나 필요한 성분이라는 거죠. 대신 당분이 지나치게 높은 과일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아마 심리적으로도 더 안전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당도 과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블루베리나 키위나 사과나 토마토 같은 이런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빠르게 갈아서 드시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초과 당분이 많이 있게 되면 일단 몸에서 당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당 독소라는 것은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해서
초과된 당분이 몸속에 있는 다른 아미노산, 단백질과 지방산, 지방들과 결합을 해서 불필요한 또 다른 성분을 만들어낸 거예요. 한마디로 독소가 됩니다. 이 당독소가 몸에서 많아지게 되면 세포막을 산화시키기도 하고 DNA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포막이 바뀌고 DNA가 바뀌게 되면 세포의 돌연변이도 일어나게 되고 세포가 꼭 해야 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에 공급해 주는 일입니다. 세포막이 딱딱해지고 산화가 되면 이 세포 속에 산소 영양소가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세포 기능 장애가 일어나면서 여러 조직과 장기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또 이 당 독소는 말 그대로 독소이기 때문에 몸에서는 면역 작용이 일어나서 일단 없애려고 합니다. 이 없애려고 하는 과정이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일어나서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문제는 늘 초과당분 상태가 된다면 이 염증은 만성 염증으로 이어지게 되고 온몸의 여러 조직이나 점막이나 여러 부위에서 다양한 혹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초과당분이 되면 이렇게 당독소가 많이 쌓이고 염증을 같이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당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당분을 빠르게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너무나 자주, 너무나 빠르게 분비를 하도록 만드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바로 췌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췌장이 아주 지쳐서 굉장히 비대해지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췌장 비대, 췌장 과부하 일어나면 인슐린 저항성 당뇨 전 단계, 당뇨로 다 이어지게 됩니다. 당분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 우리 건강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단 한 가지 꼽는다고 한다면 바로 세포 기능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포가 원활하게 건강한 세포막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고 또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세포막이 손상이 되고 또 세포 내에 산소 영양소가 공급이 안 돼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변성이 온 상태, 이때 바로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예방하는 세포 해독식은 일단 세포 수준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게 제 기능을 한다면 세포의 성장이나 세포의 분열, 세포의 분화 이런 현상들이 잘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포에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루에도 수천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고 수천 개의 세포가 사라지는 일이 내 몸에서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이 몸은 어제의 몸과 또 다른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1년이면 우리 몸의 세포가 거의 많이 바뀌기 때문에 뭔가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1년 정도 여유를 가지고 세포를 튼튼하게 하면 희망이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고 특히 미토콘드리아를 튼튼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세포 해독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꼭 필요한 성분은 먼저 세포막에 집중을 했을 때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같은 좋은 필수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이 세포막이 튼튼하면 그 속으로 미토콘드리아까지 영양이 잘 전달이 됩니다. 암세포도 미토콘드리아 변성이다 라고 이제 암은 대사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이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당뇨 그리고 다른 많은 질병도 함께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포 안과 세포 밖은 늘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빠르게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세포는 늘 필요한데요. 글루타치온이나 SOD, 카탈라제 같은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또 이런 항산화 시스템이 잘 돌아가려면 비타민 A, C, E 같은 항산화 비타민, 또 항산화 다양한 미네랄, 또 과일, 채소 성분의 식물 영양소 이런 것들이 항산화 해독 시스템에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영양소가 충분한 과일과 채소 같은 이런 음식과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미토콘드리아를 튼튼하게 만드는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 씨앗류나 견과류 음식을 잘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와 치매 공통점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 두 번째는 만성염증, 세 번째는 혈관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과 치매가 상당히 많이 닮은 꼴이기 때문에 당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치매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인슐린 저항성이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초과 당분 때문에 늘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당을 운반하는 것이 인슐린인데요. 당이 있어도 운반하지 못하는 형태로 바뀌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과 당분이 몸에 계속 쌓인다. 이럴 때는 인슐린 저항성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초과 당분은 말 그대로 몸에서 다 사용되지 못하는 당분이기 때문에 몸에서 여기저기 많이 늘어날수록 이것은 몸에 독소로 작용이 됩니다. 또 여러 아미노산이나 지방 성분과 같이 결합을 하면서 당 독소로 바뀌게 되죠. 독소 하면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할 것은 바로 염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독소를 가만두지 않고 계속 제거하려는 형태로 가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이라는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염증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염증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만성염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성염증의 형태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초과당분, 또 염증이 많은 몸에서는요, 혈액이 제대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말초혈관까지 적혈구가 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산소 부족과 영양소 부족 형태로 몸이 바뀌게 되는 거죠. 당뇨 환자들이 대부분 이제 실명이 되고 또 손과 발이 괴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혈관 질환, 산소 영양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매 역시 뇌에 아밀로이드가 침착된 형태이고 또 혈관 질환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당뇨와 치매는 이렇게 혈관병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 또 혈관 질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함께 예방하시는 것을 꼭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